자, 오늘 영상은 부사의 종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어에는 수식어가 딱 두 개가 있다고 했죠. 형용사, 부사. 그죠? 네, 형용사라는 놈이 명사만 꾸며요. 딱 명사 하나만 책임진다 그랬죠. 이렇게 형용사가 얌체짓거리 하는 바람에 할 일이 많아졌어요, 부사는. 그래서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책임진다고 했죠. 그래서 형용사 별명은 나쁜 시키, 부사 별명은 불쌍한 시키였어요. 우리가 문장 속에서 부사를 확인하고 또 이 위치가 부사의 자리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능력은 영어를 잘하기 위해 정말 필수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이 능력을 가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사실 여러분이 이미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영어를 배우기 전부터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한국어를 쓰고 계시다면 100% 아니 58,000% 여러분들에게는 이 능력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영어 공부할 때 부사한테 지독하게 당했을까요? 결국 부사 때문에 영어 포기하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했죠. 물론 그 사람은 자기가 부사 때문에 포기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싫어, 그냥 열받아, 외울 게 너무 많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주로 열받았던 포인트, 포기하게 됐던 포인트가 진짜 70% 정도는 다 부사였어요. 그만큼 부사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놈이에요. 자, 근데 언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영어나 한국어나 상식적인 언어 논리를 적용하면 거의 99% 일치해요. 다 풀려요. 이걸 모르고 그저 영어 예문만 갖다가 외우려고 달려들면 예문이 이길까요? 여러분 이길까요? 당연히 예문이 이겨요.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든 상황에 몰리게 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각자는 한 사람이고 또 시간도 제한되어 있죠. 하루 24시간. 그래서 저 수많은 예문들을 다 상대해서 외우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해요. 아주 상식적이고 평범한,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언어 논리, 즉 영어와 한국어는 언어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적용되는 그런 보편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한국어는 쳐다도 안 보고 영어 문장만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배워온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영어가 뭔가 어렵고 특별하고 해석하기 까다로운 언어고 무슨 한국어와는 다른 이상한 방식의 언어라는 인식이 심어진 게 또 큰 문제예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보편적인 상식, 원칙, 그리고 기본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강한지, 그리고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활용하면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풀어드릴 때 뭔가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특별한 용어나 특별한 어떤 이론을 갖다가 여러분들을 설득하지 않았지요. 그저 아주 평범하고 많이 듣던 것들을 정확히 정의하면서 풀어드렸어요. 오늘도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부사의 종류예요. 25강에서는 시간 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시간을 표현하는 말은 부사다. 10시에, 여름에, 작년에,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올 때까지, 이런 표현들은 다 시간을 표현하는 말들이고 품사적으로는 부사다. 이번에는 이유,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유, 원인이라고 한다면 우린 주로 뭐뭐 때문에 이런 표현을 떠올리죠. 맞아요. 이 표현이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이 표현은 품사적으로 부사예요. 부사라고. 하지만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 왜 부사인지 먼저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겠죠. 혹시라도 부사가 아니면 큰일이니까. 그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해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하고 이유, 원인은 부사다, 부사다, 외워라, 이렇게 무작정 외우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하고 내린 결론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필요할 때 꺼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의 것이에요. 근데 그냥 왜 그런지도 모르고 외우라니까, 외우면 결국 까먹고, 안 까먹으려면 또 계속 외워줘야 되고, 그래도 까먹고, 까먹으면 못 써먹고, 그러면 또 열받고, 결국 때려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유, 원인을 대표하는 표현, 뭐뭐 때문에, 이게 진짜 부사인지 직접 확인을 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연애할 때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너무 크죠. 맨날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헤어지자마자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심지어는 그냥 눈앞에만 있어도 막 좋고. 그죠? 다들 살면서 이런 애틋한 연애 한 번씩은 해보잖아요.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인생에 그런 일은 한 번쯤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좋아서 죽고 못 사는데도 결혼하고 같이 살면 3년만 지나도 이 마음이 싹 사라지죠. 식어버리죠. 그거 참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보고 싶어서 못 살겠다 이러다가
결혼하고 나면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저 문장에 있는 너 때문에 이게 바로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못 살겠는데 그게 너 때문이다. 네가 원인이고 이유이고 네가 원흉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 때문에 라는 이 말, 이유를 나타내는 이 말이 진짜 부사인지 지금 확인해 볼 거예요. 너 때문에 삐리릭. 자, 저 빈칸에 올 수 있는 말을 마음껏 집어넣어 보세요. 지금 같이 사시는 분 떠올리면서 집어넣어 보세요. 너 때문에 행복해. 오, 진짜 축하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행복하다라는 형용사를 꾸미네요. 행복한데 너 때문에 행복해 형용사를 꾸민다고? 그럼 부사네. 너 때문에 짜증나. 오, 짜증나? 이거 어떡하나? 어쨌든 짜증난다 라는 형용사를 꾸며요. 너 때문에 짜증나. 그죠? 형용사 꾸미네. 부사예요. 너 때문에 죽고 싶다. 오,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죠? 죽고 싶다. 죽고 싶은데 너 때문에 죽고 싶다. 오, 동사를 꾸미네요. 죽고 싶다. 죽기를 원한다. want죠. 영어로 바꾸면 동사를 꾸미네. 그럼 부사죠. 너 때문에 산다. 오, 이건 좋네. 산다라는 동사를 꾸미네요. 자, 그럼 부사죠. 너 때문에 산다. 지금 이런 거 생각하신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마음, 그 느낌 오래오래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니까 너 때문에 라는 말이 전부 다 형용사나 동사를 꾸며요. 그럼 뭐예요? 부사지. 명사를 꾸미면 형용사고 명사 아니고 다른 거 꾸미면 부사니까 혹시 형용사 기능도 있지 않을까?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죠. 그럼 명사를 직접 넣어서 확인해 보면 되지요. 의심될 때는 해보면 되는 거야. 너 때문에 집, 너 때문에 책상, 너 때문에 차. 안 되는데? 이상하잖아. 그죠? 된다고? 안 된다니까. 저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너 때문에 집 이게 아니고 너 때문에 집 나가고 싶다. 이게 맞죠. 결국 너 때문에 나가고 싶다. 또 동사 꾸미네. 다시 부사로 들어왔네. 그죠? 그러니까 명사를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럼 우린 지금 여기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말은 부사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우리말에서는 그 대표 선수가 뭐뭐 때문에 이거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간, 이유, 원인을 나타내면 부사다. 됐죠? 자, 아니 우리말만 해보고 그렇게 결론 내려도 되냐고? 예, 괜찮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좀 이따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냥 맘 푹 놓으시고 저 결론 잘 봐두세요. 시간, 이유, 원인을 표현하는 말 부사다. 자, 이런 대화 한번 보실게요. 한국어 문장만 나온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소희가 말합니다. 나 어제 딥다이얼 받았다. 그랬더니 영숙이가 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서 영숙이가 할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자연스럽고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어쩌라고, 2번 안물 안궁.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시죠? 안물 안 물어봤고 안궁 안 궁금해. 자, 이런 뜻이에요. 저도 요즘 애들한테 배웠어요. 3번 닥쳐, 4번 왜? 그죠? 자, 1, 2, 3, 4번 중에 정답이 몇 번일까요? 자, 국어에서도 영어에서도 우리는 항상 정상적인 상황을 상정해야 해요. 특수한 상황까지 상정하면 저 네 가지 모두 정답이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아주 친한 절친 사이에서는 저런 대화도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장 경계하셔야 할 부분은 내가 보기엔 이것도 답인 것 같은데 이거예요. 특히 국어시험에서 그런 경우 많이 나오죠. 이 내가 보기엔 요게 문제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야, 내가 보기엔 이것도 답인데? 근데 나중에 공부를 더 하고 내 머리가 좀 더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내가 보기엔 이라는 말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거였는지 사실 스스로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린 항상 예문을 대할 때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래도 아까 1, 2, 3번 선택하신 분들은 복도에 나가서 손들고 영상 보세요. 틀렸잖아. 그죠? 당연히 저 문제에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게 상식적인 대화죠.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문제를 살짝 바꿔서 내볼게요. 소희가 또 말합니다. 나 어제 팁다이얼 받았다. 그랬더니 영숙이가 점점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자, 소희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소희가 무슨 말을 하나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자, 영숙이는 소희가 어떤 말을 하기를 기다릴까요? 나 어제 팁다이얼 받았다. 그랬으니까 자, 영숙이는 소희가 또 어떤 말을 하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뭘까? 1번 열받은 이유, 2번 남친 자랑, 3번 밥 먹으러 가자, 4번 잘 있었냐 안부 인사. 정답은 그저 당연히 1번이에요. 저 잘 보세요. 열받았다, 화가 났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떤 말이 와야 돼요? 왜 화가 났는지 그 이유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이상한 논리예요? 당연한 논리예요. 저는 이런 걸 제 마음대로 언어 논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뒤에 따라올 말을 판단하기, 이걸 언어 논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실제로 언어 논리라는 말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학생들에게 사용했던 말이에요. 당연히 와야 되는 말 판단하기, 언어 논리. 이것만 돼도 여러분들 영어 공부가 진짜 500배는 쉬워진다니까요. 왜? 영어도 한국어도 언어야. 그러니까 언어 논리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딥다 열받았어. 그러면은 엄마가 야 밥이나 먹어. 이래야 정상이에요. 왜? 무슨 일인데? 이게 정상이에요. 그치, 왜냐고 묻는 게 정상이지. 야 밥이나 먹어. 이러는 엄마는 팥쥐 엄마지, 팥쥐 엄마.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 생각하지 말자고 했죠. 앞뒤 스토리 없으면 무조건 보편적 정상적 상황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나는 화가 났다. 돈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화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 왜 화가 났는지 이유가 나와야 해요. 맞죠? 한국어는 앞에 나와요. 나는 돈을 잃어버려서 화가 났다. 근데 영어는 그냥 뒤에 나올 뿐이에요. 왜? 영어는 주어 동사부터 먼저 나와야 하니까 그래요. 자, 근데 이유는 품사적으로 뭐였죠? 그쵸, 부사였어요. 돈을 잃어버려서 화가 났다. 아, 화가 난 이유를 말하는구만. 그럼 100% 부사란 얘기예요. 실제로 해석을 해봐도 그래요. 화가 났다, 돈을 잃어버려서 화가 났다. 화가 났다는 화났다, angry, 형용사거든. 그죠? 그러니까 형용사를 꾸미네 부사잖아. 자, 그럼 저 문장을 영어로 바꿔볼까요? 이미 영어 어순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나는 I, 화났다, 과거형이네, was angry. 그 뒤에 이제 돈을 잃어버리다 이 말을 일단 써볼 거예요. 그럼 돈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lose my mone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밑줄 친 부분은 돈을 잃어버려서 angry 했다. 즉 angry를 꾸며줘. 돈을 잃어버려서 화났다. 근데 angry는 보시다시피 형용사거든요.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품사 모르겠으면 사전 찾아보시면 됩니다. 사전 마음껏 쓰세요. 자, 형용사를 꾸미니까 품사가 뭐죠? 당연히 부사예요. 그리고 이젠 우린 이렇게 안 따져도 아, 화가 난 이유구만. 돈을 잃어버린 게 화가 난 이유구먼. 이유, 원인, 그럼 부사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아요. 어쨌든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은 부사 자리네. 부사 자리인데 뭐가 왔어요? lose, 잃어버리다 라는 동사가 왔어요. 동사인지 몰랐다고요? 사전 찾아보시면 돼요. 자, 부사 자리에 동사 와도 괜찮나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부사 자리에 동사 못 써요. 당연한 거예요. 부사 자리엔 부사가 와야지. 동사가 왜 와요? 자, 그럼 어떡하지? 당연히 저 동사를 부사로 바꿔야겠죠? 동사를 부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부사 1강에서 배웠어요. 영어에 딱 하나 있다 그랬죠? 앞에 to를 붙여라.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I was angry to lose my mone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밑줄 친 저 부분 투부정사네. 무슨 용법일까? 1번 명사적용법, 2번 형용사적용법, 3번 부사적용법. 정답은 당연히 부사적용법이에요. 근데 두 단어 이상인데 주어 동사 관계가 없네? 그럼 우린 저런 걸 구라고 부르죠? 무슨 구? 당연히 부사구. 그쵸? 잘하시네요. 자, 근데요, 우리말에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 개예요. 나는 화가 났다.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이지만 나는 화가 났다. 돈을 잃어버려서 이것도 가능하죠. 나는 화가 났다. 돈을 잃어버렸으므로 이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얼른 생각나는 것만 해도 3개나 돼요. 그죠? 한국어에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분에서만 동사를 부사로 바꾸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근데 영어는 이유고 뭐고 간에 다 필요 없어. 동사를 부사로 만들려면 뭐만 하면 된다고? 오직 하나, to만 붙이면 된다고.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한국어가 더 어려워요? 영어가 더 어려워요? 한국어가 훨씬 어려워요. 외울 것도 많아요. 지금 우리 했던 문장 잘 보시면 여러분들 학교 때 이런 공식 외우셨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감정 형용사 플러스 to 부정사, 감정 형용사 뒤에는 to 부정사가 오고, 이때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이다. 이래갖고 막 외웠죠. 아니 이걸 뭐하러 외워요? 아니 당연히 화났어, 슬펐어, 기분 좋았어. 이게 뭐 감정을 나타내는지 아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써요. 화났어. 왜? 나 슬펐어. 왜냐면 나 기분 좋았다. 왠지 알아? 그죠? 당연히 이 뒤에는 이유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니까요. 야, 나 화났어. 밥 먹자. 이거 이상하잖아. 그죠? 화났어 그랬으면 뒤에 왜 화났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화났다고 던져만 놓고 그 다음에 밥 먹자 이러면 말이 되냐고. 그죠? 그래서 이거
당연히 뒤에 나와야 될 말을 판단하는 거, 이걸 제가 아까 언어 논리라고 얘기했죠. 우리 아까 소희랑 영숙이랑 대화해서 봤잖아요. 이걸 우리가 따로 외우고 막 공부하고 그래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원래. 근데 그걸 왜 공식화를 하냐고. 저기 제가 노란색 글씨로 표시한 부분들 보면 전부 이유를 나타내고 있어요. 화난 이유, 슬픈 이유, 기분 좋은 이유, 맞죠? 당연히 나와야 하는 부분이에요. 저거 이유 말 안 하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다가 왜?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아니면 왜 그런지 말할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말, 아니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얘기예요. 저런 표현 뒤에는 왜 화가 났는지, 왜 슬픈지 당연히 이유가 나와야 되고, 그 말은 그래 그래서 화가 났다, 그래 슬펐다, 이렇게 형용사를 꾸미려고 나오는 거고, 형용사를 꾸미면 부사고, 부사 자리니까 당연히 동사는 못 오고, 동사를 쓰고 싶어? 그럼 영어에선 당연히 부사로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 to를 붙여야 하고, 그럼 또 이걸 우리 막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또 뭐뭐 있는지 또 막 외운다? 한 30개 이상 나와, 이런 말이. 해피는 감정 형용사다, 뒤에 투부정사 온다, 이유다, 뭐 이래야 되냐고.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실게요. I was disappointed. 삐리릭 my son's school report. 그랬어요. 자, I was disappointed. 이거는 나는 실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disappointed라고 제가 안 읽었죠. disappointed 이렇게 읽었어요. 왜냐고요? N 다음에 T 나왔잖아. 저기 빨간색 T 보이시죠? 자, N 다음에 T 나오면은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생략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원어민들도 이거를 I was disappointed 이렇게도 읽지만, 대부분 사실 I was disappointed 이렇게 읽어요. 자, 어쨌든 I was disappointed 이거는 나는 실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school report 이거는 성적표라는 뜻이에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see, 2번 to see, 3번 seeing, 4번 seen. 자, 나는 실망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야, 내가 너한테 실망했어. 친구가 이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1번 왜, 2번 응 꺼져, 3번 고마워, 4번 밥 먹자. 어떤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당연히 1번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했다라는 말 다음에는 당연히 왜 실망했는지가 이유가 나와야 돼요. 그냥 조금만, 아주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정답을 찾아볼까요? 실망했어. 왜? 아, 이유가 나와야 되는구먼. 이유는 부사인데, 부사 자리 뭐 동사 C의 여러가지 버전이 나왔구먼. 근데 동사 C를 부사로 바꾸면 되는 건데, 동사를 부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했더라? 아, to를 붙이면 된다고 했지? 그럼 정답 몇 번? 2번이라고. 이걸 굳이 disappointed, 이거는 감정형용사다 이렇게 따로 묶어서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애초부터 감정형용사니 뭔 이런 말이 필요 없다니까? 왜 멀쩡한 우리말을 안 써먹냐고. 영어나 우리말이나 언어 논리는 99.9%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언어잖아, 언어. 이걸 몰라서 굳이 be disappointed to 원형, be disappointed to 원형, 뭐뭐해서 실망하다 이걸 막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저 뒤에 to가 오는 게 이제 봤더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실망했다. 왜? 이유네, 이유. 그럼 부사네. 그럼 동사 쓰려면 앞에 to를 붙이는 거네. 그러니까 저 공식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저 문제 to see, 성적표를 봐서 실망했다, 저 문제 풀 때 be disappointed to 원형 이거 외워서 풀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유, 원인은 부사다, 이걸 마음껏 휘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 자, 영어 어순으로 바꿔볼까요? 동사는 놀랐다. 누가? 내가. 주어는 나. 그러면 나는 놀랐다. 주어 동사 먼저 배치했죠. 그럼 나머지는 뒤에 쓰면 되겠네.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그죠? 자, 놀랐다. 그럼 뒤에 왜 놀랐는지 나와야겠죠? 놀란 이유가 그 소식을 들어서 놀란 거네. 밑줄 친 부분은 놀란 이유네. 맞죠? 이유다? 그럼 부사네. 그럼 이제 영어로 바꿔볼까요? 나는 놀랐다. I was surprised. 그 소식을 듣다. Hear the news.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일단 I was surprised. Hear the news 이렇게 써볼게요. 근데 저 노란 밑줄 친 데는 놀란 이유를 말하는 거고 이유는 부사야. 근데 동사 hear가 왔네. 그럼 안 되죠. 부사 자리니까 동사 못 오죠. 그럼 동사를 부사로 바꿔야겠네. 어떻게 한다고? to 붙여. I was surprised to hear the new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동안 우리 be surprised 원형, be surprised 원형, 뭐뭐해서 놀라다, 뭐뭐해서 놀라다 맨날 외웠잖아요.
자, 어떠세요? 이거 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도 한번 볼까요? 자, 이 대화를 한번 보세요. 소희가 또 등장합니다. 철수 이 자식 바람둥이가 틀림없어. 이 영숙이가 뭐라고 할 거예요. 자, 빈칸에 영숙이가 할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넣어 볼까요? 1번 이제 알았냐? 2번 니나 잘해. 3번 왜? 4번 밥이나 먹자. 자, 정답 고르시기 전에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 그랬죠? 자, 정답은 몇 번? 그죠? 3번이죠. 막 갈등하다 찍으신 분 손 들어봐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자, 1번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저 1번은 어떤 상황이 앞에 나와야 되냐면 영숙이가 소희한테 철수게 바람둥이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몇 번 얘기했어야 됐어요. 아니면 소희만 빼고 철수가 바람둥이인 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 전제가 있어야 1번이 가능해요. 근데 저 대화에서는 그런 전제가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소희는 철수가 바람둥이가 틀림없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판단했어요. 철수 저는 바람둥이가 틀림없어 단정해버렸죠. 또 그렇게 판단해버렸죠.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말 상식적으로 라는 말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단정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왜 그렇게 단정을 했는지 그런 판단을 했는지 말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 외워야 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이걸 자꾸 외우래. 아, 미치는 거지. 그죠? 소희가 제대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철수는 바람둥이가 틀림없어. 왜냐면 카톡 보니까 여친 1, 여친 2, 여친 3 해갖고 여친 5까지 있더라. 이게 정상적인 언어 생활이잖아요. 철수는 바람둥이가 틀림없어. 딱 단정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상대방이 놀래갖고 눈 크게 뜨고 쳐다보니까 왜냐면 말이지 이렇게 이유를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정상적인 언어 생활이잖아요. 쟤는 부자가 틀림없어. 왠지 알아? 자동차가 10대나 있어. 이렇게 이유가 나와야 되지. 저렇게 단정하고 판단 내렸으면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지 당연히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어느 나라 말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쓰는데 영어는 그렇게 안 쓸까? 쟤는 부자가 틀림없어.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he must be rich 이거예요. 자, must 얘가 뭐뭐임에 틀림없어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뒤에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쟤를 부자라고 판단한 그 이유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그걸 말 안 하면 상대방이 또 물어본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일 있어? 뭐 봤어? 이렇게 이유를 물어본다고. 자, he must be rich 걔는 부자가 틀림없어. have 10 cars 자동차를 10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저 밑줄 친 부분이 그 판단을 한 이유잖아요. 근데 이유는 부사잖아. 그럼 have가 맞겠어요? to have가 맞겠어요? 당연히 to have죠. 동사를 부사로 바꿔야 되니까. 근데 이걸 왜 must be 형용사 플러스 to 부정사 강한 추측 판단 뭐뭐 해서 뭐뭐임에 틀림없다 왜 이렇게 공식화를 하냐는 거지 자꾸. 그죠? 게다가 이걸 또 판단의 근거 이렇게 갖고 또 따로 분류하는 바람에 외울 걸 늘려놨어요. 책을 보면은. 아니 굳이 판단의 근거라는 말을 여기다 왜 써요? 판단을 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유를 말하는 거지. 그냥 이유 원인이에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이유 원인. 근데 여기다 또 무슨 판단의 근거 이렇게 해놓는다니까 책에.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저걸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전부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must be 다음에 판단한 근거. 아니 근거라는 말이 왜 필요하냐고 지금. 그죠? 그냥 이유라고 이유. 그죠? 자, 그럼 반대로 그럴 리가 없다 이런 표현은 또 cannot be를 써요. 걔는 똑똑할 리가 없어. 이걸 영어로 바꾸면 he cannot be smart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걔는 똑똑할 리가 없어. 걔는 멍청해 이런 얘기죠. 내가 친구한테 다른 애 뒷담을 하는 거예요. 야, 걔가 똑똑하다고? 걔가 똑똑할 리가 없는데 he cannot be smart. 자, 이렇게 말했으면 친구가 쳐다보겠죠? 내가 보기엔 똑똑한데 쟤는 지금 똑똑하지 않다고 멍청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쳐다보겠죠? 그럼 나는 쟤는 똑똑할 리가 없어 그렇게 말해놓고 이유를 얘기해줘야죠. 그래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있죠. 왜냐면 말이야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틀림없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어떤 단정을 하고 나면 그 뒤에 그 이유를 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 자연스러운 일을 굳이 공식화해서 외우는 게 말이 되냐고. 그죠? 걔가 똑똑할 리가 없어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이유가 나와야죠. 그렇게 판단한 단정한 이유가 나와야죠. say so 그런 말을 해. 그렇게 말을 해. 애가 말하는 거 보니까 멍청하잖아. 그럼 he cannot be smart say so 그렇게 말한다. 똑똑하지 않다. 똑똑하지 않은 게 틀림없다. 자, say so는 그렇게 판단한 이유예요. 자, 이유는 부사죠. 부사 자리에 동사 say 왔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to 붙이면 돼요. He cannot be smart to say so 이렇게.
그러니까 우린 이유, 원인은 부사다. 이거 아까 증명했죠. 까먹으면 다시 한국어 써서 해보시면 돼요. 부사 자리니까 동사 못 온다. 당연한 거고. 동사 쓰고 싶으면 동사를 부사로 바꿔라. 오, 그래야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앞에 to를 붙여.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문장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기뻤어. 영어로 I was happy. 이건 너무 평범하니까. 자, 나는 기뻤어. 영어로 I was delighted. 이렇게 써볼 거예요. 왜 기뻤어? 어쨌든 이유가 나와야지. 그녀를 만나서 그래서 기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 was delighted. meet her. 이래야 돼요. to meet her. 이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to meet her예요. 여러분들은 저기 meet 앞에 왜 to가 붙었는지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기쁜 이유. 이유는 부사. 그래서 동사 앞에 to. 이걸 굳이 be delighted to 원형, be delighted to 원형, 뭐뭐해서 기쁘다 이럴 필요 없죠. 자, 나는 충격받았어. 영어로 I was shocked.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는 충격받았어.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나와야지. 왜 충격받았는지 나와야지. I was shocked. 삐리릭 my son's school report. 자, school report. 저거 성적표라고 했죠? 저기 빈칸에 see, sing, seen, to see. 어느 게 맞을까요? 오, 당연히 to see 4번이에요. 왜 그게 맞냐고 혹시 친구가 물어봐. 옆에서 이제 당당하게 설명하세요. 야, 충격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왜 충격을 받았는지 이유를 말해야 되잖아. 그게 자연스럽잖아. 근데 이유는 부사거든. 부사 자리에 동사 쓰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그럼 to를 붙이는 거야. 알았어? 영어에서는 동사를 부사로 바꾸려면 방법이 딱 하나인데 to 붙이는 거라고. 알았어?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를 be shocked 원형, be shocked 원형, 뭐뭐해서 충격받다 이런 공식 가지고 푸셨어요? 아니죠. 그냥 따져서 아주 조금 생각해서 풀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부사 자리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해석하겠죠. 근데 이걸 모르고 저런 문장들 공식들을 다 외우려면 정말 힘들겠죠. 그죠? 자, 제가 24강에서 왜 부사가 영어 기초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조금 감이 오셨으면 합니다. 자, 이걸 알았더니 막 외워야 될 게 막 샥샥샥 사라지잖아. 자, 위에서 아들의 성적표를 보고 충격을 받은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심히 우울하구나. I am very depressed. depressed는요, 우울한 이런 뜻이에요. 원래 동사 depress에서 나온 말이에요. D는요, 아래라는 뜻이에요. press는요, 누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분을 아래로 누른다. 우리도 왜 기분이 처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어도 우리말도 상당히 이런 비슷한 정서가 많다니까요. 왜? 아, 사람이니까 느끼는 감정이 다 비슷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아들아, 엄마가 우울하구나. I am very depressed. 저 뒤에 이제 왜 우울한지 나와야겠죠. 물론 이때 아들이 엄마한테 왜요? 이러면 쳐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걸 몰라서 묻냐 이놈 자스가. 그죠? 근데 또 아들들은 또 해맑게 그럴 수도 있다. 그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남학생 여학생 보면 정말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많아요. 딸들은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에 비해서 약간 공감 능력이 더 강해요. 대신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여자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긴 한데 대신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결 본능이 강해요. 그래서 이 특징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고 이게 잘 어우러지면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 돼요. 자, 어쨌든 엄마가 우울해하면 와가지고 엄마 왜 그래? 왜 슬퍼? 할머니가 또 뭐라 했어? 이러면서 딸들은 엄마 목을 이렇게 안아주거든. 공감하는 거지. 근데 아들놈들은 엄마가 우울해하면 그러든가 말든가 와갖고 엄마 500원만 이러거든. 그러다 또 등짝 스매싱 맞는 거지. 그죠?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대체로 그렇다는 거지. 제가 학생들 보면서 많이 느껴본 거예요.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대체로 그렇더라.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 대화하는 거 보면 남자들은 정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뭐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서로 공감하고 맞장구 치고 난리라니까.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야, 나 오다가 영숙이 만났다. 그럼 또 같이 있는 여자들은요, 어머머머 웬일이니 정말이야 막 이래요. 그러면서 뭐 영숙이가 끼고 있던 선글라스 하나 가지고도 3시간을 토론을 한다니까. 근데 남자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남자들은 이거 불가능해요. 남자들끼리 대화에서는요, 야, 나 오다가 철수 만났다 이런 말 잘 하지도 않지만 혹시 하더라도 대부분 대답이 그래서 뭐 철수가 뭐라 하더냐 뭐 이런 식이에요. 대화가 안 이어져. 그래갖고 철수 차 새로 뽑았던데 그러면 마지못해갖고 뭔 차? 응, 그랜다이저 뽑았더라. 그러면 또 이제 대답이 자식 돈 좀 벌었나 보네. 딱 여기까지예요. 1분이면 끝나. 대화가 1분도 안 걸려. 그러니까 여자분들 제발 장인어른이랑 남편을 단둘이 두지 마세요.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어요. 남편도 괴롭고 장인어른도 괴로워요.
그죠? 자, 어쨌든 남자랑 여자는 참 다르다. 그죠? 자, 어쨌든 저 엄마는 아들놈의 성적표를 보고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우울한 이유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네 성적표를 봐서 우울하다 이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am depressed. See your 이렇게 해야 될까요? To see your 이렇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to see예요. 우울한 이유니까. 이유는 부사니까. 부사 자리에 see 동사 못 쓰니까 앞에 to 붙인 거예요. 이제 되셨죠? 이걸 굳이 be depressed 원형 뭐뭐해서 우울하다 이렇게 외울 필요가 있냐는 거지 내 말은. 그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유 원인을 나타낸다 부사구먼. 그 자리에 동사 쓰고 싶어? to 붙이면 되는구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 내리고 다음에 그런 표현 나오면 뒤에 to 붙여야 되겠구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걸 뭘 수십 개 수백 개의 공식을 만들어 갖고 학생들 보고 외우라고 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죠? 자, 그 다음 부사 종류 하나 더 할 거예요. 간단해요. 얘는 뭐 길게 안 해요. 장소입니다. 장소. 뭐 딱히 할 게 없어 이거는. 탁자, 이건 명사죠. 근데 탁자 위에서 그러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로 바뀌어요. 탁자 위에서 라는 말로 다른 단어를 꾸며볼게요. 탁자 위에서 잔다. 자긴 자는데 탁자 위에서 잔다. 오, 잔다라는 동사를 꾸미네? 그럼 부사죠. 이걸 영어로 바꾸면 I sleep on the tabl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저 밑줄 친 on the table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인 거예요. 탁자 위에서 나, 탁자 위에서 잔다. 어느 게 맞아요? 탁자 위에서 잔다가 맞지. sleep이란 동사를 꾸며서 부사고 또 그냥 장소구만. 그러니까 부사고. 근데 두 단어네? 자, 저거 이제부터 두 단어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 명사 앞에 붙은 관사 어나 더는 그냥 명사 부속품으로 한 덩어리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걸 세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라고 할게요. 두 단어인데 주어 동사 관계가 없죠. 그럼 우린 저걸 구라고 불렀어요. 근데 장소를 나타내네. 장소를 나타내면 뭐다? 부사예요. 그럼 저건 무슨 구?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당연히 부사구지. 장소를 나타내니까 장소 부사구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근데 앞에 또 전치사 on이 있네. 전치사 on과 결합한 구구나. 그럼 또 전치사구 이렇게도 불러요. 용어 이해되셨죠? 자, 탁자 위에서라는 말이 혹시 형용사일 수도 있을까? 한번 해보면 돼요. 궁금하고 의심돼요?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형용사라면 명사를 꾸밀 거야. 그러니까 명사를 하나 집어넣어 보면 되죠. 탁자 위에서 고양이. 이거 말이 안 된다. 그죠? 탁자 위의 고양이. 이건 말이 돼. 근데 탁자 위에서 고양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게 말이 되려면 탁자 위에서 고양이가 잔다. 이래야 말이 되죠. 그럼 결국에는 또 이게 어떻게 되냐면 탁자 위에서 고양이가 잔다. 탁자 위에서 잔다. 고양이를 꾸미는 게 아니라 잔다라는 동사를 꾸미게 돼요. 그럼 또 결국 부사야, 부사.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탁자 위에서, 집에서, 책상 아래에서, 서울에서, 하늘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말은 100% 부사예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부사의 종류 뭐뭐 있는지 살펴볼게요. 25강에서 시간을 나타내면 부사다 배웠어요. 이번 27강에서는 장소, 이유, 원인 요것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시간, 장소, 이유, 원인 얘들 부사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부터 부사의 종류, 시간, 장소, 이유, 원인 이걸 외우셔야 돼요. 어디 냉장고에 써놓고 붙여놓고 꼭 외우셔야 돼요. 자, 부사의 종류 총 17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개씩 나올 때마다 반드시 외워두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사의 종류 17개를 다 파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고 심지어 영어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부사적 용법, 부사절, 부사구 완전히 정복하실 수 있어요. 관계 부사까지도 깔끔하게 해결돼요. 저는 학생들에게 뭘 외워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랬죠. 근데 저거는 꼭 외우게 해요. 수업 시간에 수시로 시켜봐요. 수업하다가 갑자기 아무나 지목해갖고 자, 부사의 종류 외워봐 시작 이렇게 시켜본다고. 그만큼 중요하고 활용도가 엄청 높습니다. 앞으로 저거 모르시면요 수업 따라오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될 때 꼭 외워두세요. 순서 맞춰서 외우셔야 돼요. 저처럼 시간, 장소, 이유, 원인, 시간, 장소, 이유, 원인 이렇게 하루에 10번씩만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서 읽으세요. 머리로 하지 마시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러면 외워진다라기보다 입에 배게 돼요. 자, 꼭 저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사랑인 거 아시죠? 요즘 제가 댓글 읽는 재미에 사니까 많이 부탁드립니다. 끝이에요.